한국에서 채권에 물린 분, 채권 ETF에 물린 분 참 많으실 겁니다. 지난 3월 실리콘밸리뱅크가 파산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이 정말 우리 피부로 와닿았기 때문에 국내 자산 운용사들이 장기 국채 ETF를 정말 많이 만들었어요. 그리고 홍보도 정말 많이 했기 때문에 평생 채권에 관심 없으셨던 분도 올해 채권 투자 처음 입문하신 분들 많을 겁니다. 이분들이 이제 대거 물려 있는 거죠. 근데 우리만 물린 게 아니었습니다. 한국만 물린 게 아니고 미국도 세게 물렸어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장기채 ETF 중 하나인데요. 블랙락이 내놓은 이 유명한 ETF가 출시된 이후에 최저점을 깼습니다. 2007년에 나온 이 상품은 그동안 정말 찬란하게 가격이 올랐죠. 금융위기 때는 진짜 이만한 효자 상품이 없었을 것 같은데요. 기간 동안 장기금리가 지속 하락해 왔기 때문에 유용성도 적고 이거만한 상품이 정말 없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 장기물 금리가 오르면서 가격이 급락을 했고 또 오늘 기준으로는 10년물 금리가 4.915%를 찍어서 5%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이제는 번 사람은 하나도 없고 언제 샀던지 간에 다 물린 사람만 있는 상황입니다. 그 와중에 미국에서 채권을 산 사람 비중도 따르게 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자료인데요. 이 헤지펀드 포함이긴 하지만 2022년 초에 미국에서 가계에서 미국 국채를 들고 있는 비중이 2%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게 9%까지 올랐습니다. 채권 수익률이 올라가면서 높은 금리에 매료된 분들이 이걸 채권을 계속 샀다는 겁니다. 미국 정부 차원에서 채권 비중을 줄이고 있지만 물량을 개인이 떠가고 있다는 거죠. 그게 지금 미국 국채 시장의 역학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일단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이렇게 정리를 해보고요. 그럼 이분들에게 물려있는 분들의 해법이 뭐냐? 단기와 장기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단기 먼저. 단기로는 그렇게 희망적인 상황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는 장기 금리가 언제든지 꼬리를 내릴 수는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전쟁이 발발하면서 미국 국채가 안전자산으로서 받아들여지고 장기 금리가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하지만 장기 금리가 그렇게 많이 올라왔음에도 여전히 단기 금리 밑에 있다는 점, 여전히 경제 성장이 놀라울 정도로 잘 나오고 있다는 점, 경제 성장이 잘 나오니까 단기 금리가 떨어질 일은 만무하고 그렇다면 장단기 금리 역전 해소를 위해서는 장기 금리가 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이런 걸 복합적으로 봤을 때 당장 금리가 극적으로 내려올 가능성은 높지 않다. 이렇게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기 국채를 단기로 접근한다. 이거는 쿠폰 이자를 먹겠다는 게 아니죠. 자본 차익을 먹겠다는 거 아닙니까? 채권 가격 상승에 베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걸 권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장기로 본다 이러면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이 아니라 기관 투자자인 거예요. 10년, 20년 보고 가는 그런 보험사 CEO입니다. 우리가. 그렇다면 해답은 이렇게 좁혀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손절하고 다시 산다. 손절하고 다음 찬스를 기다린다. 즉, 최근 장기채 수익률 상승 랠리가 좀 더 이어질 거라 예측을 한다면 일단 지금 팔아버리고 다음 찬스를 보는 겁니다. 좀 더 국채 수익률이 올라오기를 기다려서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이것도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같은 개미는 정확한 타이밍을 잘 못 잡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팔고 기다렸다가 모종의 이유로, 예를 들어 전쟁 격화라든지 이런 이유로 국채 수익률이 좀 떨어졌어요. 내가 100에 샀던 국채를 80에 손절을 했는데 이게 85가 된 거죠. 그래서 내가 판 값보다 더 비싸게 지금 찬스다. 이러고 사는 겁니다. 근데 이게 다시 떨어집니다, 값이. 안 팔고 기다린 것보다 못한 게 되는 거죠. 두 번째,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근데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각보다 더 짧게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얼마 전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전망하는 펀드 매니저 설문인데요. 정기적으로 하는 겁니다. 이걸 보시면 옅은 파랑이 9월 때 조사, 짙은 파랑이 10월 때 조사인데 내년 2분기에 침체가 온다. 이 답변 비율이 종전 대비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여전히 소수 의견이기는 합니다만 지나치게 높아진 금리가 경제 어디를 부러뜨릴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현 시점에서 경착륙 확률과 연착륙 확률을 보면 경착륙에 베팅하는 숫자가 더 늘긴 했어요. 여기 답변하는 펀드 매니저분도 사실 다 대단한 분들일 텐데 이 중 적지 않은 숫자가 경기 침체 위험을 경고하고 있고 이분의 얘기가 지금은 더 소수지만 맞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감히 너네가 소수니까 니네 예측이 맞을 가능성은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무리 정교하게 예측을 해도 미래를 어떻게 쫓기해서 맞추겠습니까?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리고 우리가 한 10년 정도 길게 기관 투자자처럼 생각을 한다면 버티면 그 사이에 언젠가 침체는 오고 금리가 급락한 날이 오기는 할 겁니다. 그때까지 쿠폰 이자로 연 4%, 5% 따박따박 받으면서 묻어놓고 사시면 광명의 날이 오기는 온다. 하지만 여기서 장기채 금리가 더 급등한다면 이 MTS를 켰을 때 보이는 원금 손실에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점은 염두에 두셔야 될 겁니다. 이게 최대 단점입니다.
세 번째, 그냥 손절하는 겁니다. 채권 시장 떠나는 거죠. 근데 이거의 단점은 채권 말고 지금 다른 걸 하기도 좀 애매해요. 왜냐면 물론 장기로 보면은 주식이 언제나 변동성을 해치고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고 역사적으로 우상향을 당연히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무위험 수익률이 5%가 나오는데 이거를 이길 만한 주식 찾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날도 채권 금리가 급등하면서 미국장이 무너지는 것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단기로는 주식도 당연히 위험할 수 있다. 손실을 회피하기 위해 손절로 잘라내고 주식시장으로 옮겨 탔는데 주식도 만만찮게 위험하다. 금리의 관점에서 보면 이런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뭡니까? 답을 모릅니다. 저도. 판단은 여러분들의 몫입니다. 굳이 선택지 몇 개를 더 드리자면 장기채 숏을 치는 거 이것도 있겠습니다만 이 역시 변동성 파도에 휘말려서 손실을 볼 수 있다는 건 염두에 두셔야 할 것 같고요. 안전하게 단기물만 산다. 이거는 보수적인 관점에서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마침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의 런던 연설이 있었는데요. 우리만 이 미래를 모르는 게 아닙니다. 이분도 모릅니다. 연설 내용이 되게 길었는데 딱 한 문단만 잘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좀 읽어보면요. 저는 다음 몇 개월 동안 경제에 대한 두 가지 시나리오에 대해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실제 경제가 둔화가 됩니다. 이 경우 정책금리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경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두 번째 시나리오를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경제활동이 최근 속도로 지속이 된다면 인플레이션의 지속적인 상승 압력에 가해질 가능성이 있으며 2%의 목표로 진전이 중단되거나 역전이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나리오에서 적시에 초기에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정된 인플레 기대치를 무시하는 큰 위험이 따를 것입니다. 따라서 인플레가 목표로 다시 움직이고 기대치가 안정된 상태로 유지를 하려면 정책 금리에 대한 더 많은 조치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면 뭡니까? 이분도 시나리오 답은 모른다.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는데 나도 뭔지 모르겠다. 다만 지금의 격정적인 추세가 이어진다면 당장은 아니지만 추가 금리 인상까지도 열어놔야 한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우리가 금리를 바라볼 때 있어서 이런 시나리오도 열려 있구나. 염두에 두시고 가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의 투자는 이런 모든 사항을 복합적으로 보시면서 판단을 하시기를 꼭 바라고요. 오늘의 브랜베어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